캐나다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총선했잖아요. 이제. 네. 사실 이분이 트럼프한테 선물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새벽에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준 자리,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허무하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상 보수당이 이길 거야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왜냐면 트리도가 속한 당이 자유당이었고 너무 지지율이 안 좋아서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보수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1월 20일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 그 시기쯤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 이렇게 쭉 꺾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0% 앞서던 보수당을 꺾고 자유당 그래서 이제 카니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한 2, 3개월 사이에. 아마 그 카니 총리도 얼떨떨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총리 됐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100일 됐습니다. 100일. 네. 바이 아메리카가 아니고 저 굿바이 할 때 그 아메리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그 관세 폭탄에 정말 글로벌 정세가 또 지정학적 관계가 지금 뭐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떻게 가까워지고 멀었던 나라들은 가까워지고 가까웠던 나라들 멀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100일이에요. 오늘 또 70분 동안 서서 이야기해. 거의 80 다 가까이 됐죠. 되셨는데. 70대 후반이죠. 네. 그러면서 저 조금 들었는데 핵심은 바이든 욕하는 그렇죠. 바이든 욕하고 졸린 조 막 이러면서 계속 네, 조롱하고. 슬리피 조. 네. 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딱 이렇게 프레임에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주로 안 좋은 형용사를 많이 안 쓰죠. 좋은 형용 써서. 네. 근데 그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 트럼프식의 수사인데 네. 사실은 잘 먹히죠. 특히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잘 그러니까요. 먹히는. 네. 그것도 하나의 기술. 그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걸 딱 걸고 그 단어로 딱 프레이밍을 하죠.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힘들다. 힘들어. 뉴스 우리 서학개미 100일 동안 14조 깨졌어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나왔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주식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교수님 거? 제 주식. 네. 저야 아주 뭐 소액 투자였지만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그리고 저같이 뉴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아침 저녁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팔로우하기도 굉장히 힘든. 네. 오늘 오전에 또 이제 눈 뜨자마자 확인하니까 또 자동차 내지 뭐 부품에 뭐 한 15% 정도 뭐 관세를 인하한다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그냥 매일매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매일매일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100일이 지나긴 지났어요. 네. 오늘 그 아까 말씀하신 미시건에서 이제 연설한 거잖아요. 네. 100일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3년임 뭐 이렇게 이런 또 그 환호성 같은 게 나왔나 봐요.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왜냐면 워낙 지지자들이 모였으니까. 점점 진지해지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막 댓글에 야 100일도 힘들다 무슨 3년임이냐 이런 댓글도 달려 있고 하여튼 제 느낌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거시경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정말 정말 신뢰감이 가시는 박사님이신데. 네. 근데 여러 지표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이게 점성술의 영역인지 참 네.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책이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바뀌어. 실제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뭔가 분석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정치 영역에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특히 경제 쪽은 정말 극한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분석가들. 그럼요. 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자본시장도 그렇지만 달러 가치는 한 100일 동안 한 10% 가까이 떨어졌더군요. 그렇죠. 네. 네. 뭐 더 지켜봐야겠죠. 뭐. 오늘 나라와 나라, 대륙과 나라, 대륙과 대륙과의 관계가 100일 동안 어떻게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어려운 걸 트럼프 대통령이 해내고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총선했잖아요. 이제 네. 칸이 원래 그 사람이 저는 되는 줄 알았더니 총선을 치러갖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더군요. 네. 그러니까 트리도가 지난 1월인가 이제
족이 퇴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죠. 네, 그날은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총리라는 이름으로 아무래도 익숙해졌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총선을 치른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제였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그게 브레이킹 뉴스를 많이 떴는데 제가 이게 사실 심층 인터뷰 컨셉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그 완전 거리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운이다. 운이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이 한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요? 네. 네, 정치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이 트럼프한테 선물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 오늘 새벽에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준 자리,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허무하다. 또 허상이 아닌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자유당 그러니까 전체 의석이 343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반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 3석이 모자라요. 그래서 169석입니다. 근데 뭐 오. 그 정도 선방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당이 보통 이제 연립 정부를 해야 되는데 연립 정부를 굳이 하지 않고도 다른 당, 뭐 녹색당이나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169석이라는 압승을 차지했고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거의 30% 보수당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상 보수당이 이길 거야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트루도가 속한 당이 자유당이었고 너무 지지율이 안 좋아서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보수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1월 20일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 그 시기쯤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 이게 쭉 꺾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0% 앞서던 보수당을 꺾고 자유당 그래서 이제 카니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한 2,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그 카니 총리도 얼떨떨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총리 됐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운이다. 물론 이제 이 마크 카니 총리도 대단한 경제통이죠.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네, 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이력이 있죠. 영란은행 총재를 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네. 영란은행 총재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하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네, 했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그게 좀 아니, 이상하잖아요. 국적이 캐나다일 거 아니에요? 네, 국적 안 바꿨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 데려다 썼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해서 연임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경제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시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뭐 중앙은행 총재 뭐 이런 그 수사는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때 왜 그랬냐면 2008년부터 2013년, 2008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캐나다도 엄청나게 그랬어요. 예, 네. 그랬었죠. 모든 전 세계에 미국과 여파가 경제가 있었죠.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그때 뭐 환율 엄청 뛰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2009년, 2010년 지나면서 이거 방어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경제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영국에서 우리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이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13년부터 쭉 했는데 원래 5년 해서 단임으로 보통 끝나는데 그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2016년인가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위기 등등 있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하셨어요, 총. 뭐 두 번째 10년까지 채우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통으로 유명하던 사람이었으나 정치계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결국은 캐나다의 총리로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사람 인생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만들어줬네요. 진짜 네. 만들어준 거죠.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경쟁이 심해지고 갈등 심해지고 심지어 전쟁으로 가면 네네. 제일 좋은 건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뭐 젊은이들은 죽어나가지만 지도자들은 맞아요. 항상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죠. 급등하잖아요. 네. 그 뭐 모든 게 그렇죠. 특히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외국에서 조롱을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화가 진짜 많이 났잖아요. 엄청 났었죠. 네. 그 이제 트리도 총리가 꽤 오래죠. 한 9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뭐 물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르고 해서 경제가 너무 메스다. 네. 그래서 자유당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관세 전쟁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오니까 작년 11월에 아직 트럼프는 당선자 시절입니다. 그 당시 트루도 총리가 마라로그 별장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러지 말자라고 설득을 했는데 망신만 당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떻게 다른 지도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트리도한테 계속 주지사라 불렀죠. 네, 주지사라 우리 불렀고. 51번째 주니까 맞아요. 주지사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건 정말
정말 정말 금도를 모욕적이고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레이더가 갔는데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오니까 더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더 떨어져서 1월에 이제 카니 총리로 일단 그 바뀌었는데 사실 어제 선거를 딱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도 트럼프가 그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캐나다가 다시 한번 51번째 주가 된다면 미국과 합병된다면 뭐 국방도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글을 또 올린 겁니다. 이건 진짜 못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이번에 자유당의 카니 총리에게 몰아준 것 같습니다. 네. 보수당은 약간 그 트럼프와 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 뭐 때린다고 하고 실제 그 수출도 캐나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하고 특히 자동차 부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미국의 두 번째 교역국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보니까 캐나다의 대미 수출 비중이 총 수출액의 한 75% 그리고 수입 비중은 한 55%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1대1로 붙으면 캐나다 훨씬 더 힘든데. 그렇죠. 75%가 미국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리 좀 자제하자. 어쨌든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있으니라고 네. 할 만하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심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유당에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수락 연설을 마크카니 신임 총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되고 앞으로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거의 이제 전쟁 직전에 그 장수가 뭔가 포효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워딩들이 쭉 이어졌는데 이 교수님이 영어 잘하는데 영어로 듣고 싶네요. 네. 아니요. 영어 못합니다. 네. 제가 쓴 지 15년 돼가지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이제 끝났다. 뭐 it's over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미국의 배신에 대한 충격을 극복했지만 그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거의 전쟁 선포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수락 진짜. 연설에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지지자들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사실은 관세 전쟁에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또 이제 만나서 얘기할 거라는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일단은 캐나다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제 정치에서 그 국가 간의 관계가 국내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는 또 하나의 어떤 정치학적 사례이기도 하고 네. 또 동맹이라는 건 참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다 관계라는 게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이 카니 신임 총리 소식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신임 총리는 당연히 관행적으로 이 미국 먼저 인사하러 가고 이렇게 순방해야 되는데 유럽 네. 먼저 보란 듯이 갔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에서 야 우리 EU로 가자. 우리 어차피 뿌리가 네, 유럽인데 다 비슷하지 않니?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 유럽 연합에 뭐 가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규정은 말이 잘 안 모르겠어요. 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유럽은 아니잖아요. 유럽 네. 아니죠. 예, 네. 지리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럽 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 캐나다가 이 반미 감정이 얼마나 센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그것도 뭐 기사화가 좀 되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유러피안 유니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EU. 네, 네. 근데 네. 이제 마음은 얼마나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진열되어 있는 무슨 뭐 그 미국산 위스키나 뭐 그래요. 이런 것들 네. 싹 없어지고 뭐 아메리카노란 이름도 지우고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커피, 네, 커피. 커피 이름.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대화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전쟁까지 가느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스모트 홀리법 1930년대 네. 그것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제 이전에 그 스모트 홀리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전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뭐 민족주의, 뭐 배타적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제 결국은
전쟁의 한 원인이 됐는데 사실 이제 돈 문제는 감정 문제로 연결돼서 더군다나 트럼프는 대놓고 51번째 뭐 주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 캐나다와의 어떤 그 감정 이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 관계 오늘 이거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일본과 중국은 정말 그때 왜 저 오염수 배출하고 그러면서 거의 극단적으로 멀어지지 않았어요? 네, 후쿠시마 이게 또 오염수. 가까워집니까? 네. 최근에 참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그 이제 이번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게 서한이라는 건 더군다나 그 고위급에서 서한이라는 건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한테 서한을 보내는데 한마디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23일에 일본의 그 연립여당이 공명당 있잖아요. 거기 대표가 베이징에 갑니다. 베이징에 가서 중국 그 서열 4위 왕후닝을 만나요. 네. 근데 이 왕후닝이라는 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중국 이제 서열 4위라는 것만 봐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인 직함이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시진핑의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분이에요. 뭐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걸 담당해서 예전에 2013년에 시진핑이 주석이라는 자리에 올랐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주변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고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뭐 책사는 왕후닝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마르로고 그 별장에서 배석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또 대만 문제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공명당 대표가 베이징에 날아가서 이 왕후닝을 만나서 우리 잘해보자 라면서 이시바 총리의 또 그 친서를 전달합니다. 시진핑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29일에는 또 일본과 중국 우호 의원 연맹, 우리도 왜 한일 의원 연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맹 의원들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에서도 또 이제 서열 3위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저 관세 전쟁에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막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이 안 좋던 중국과 일본까지 만나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국 관계가 발전해서 다행이라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쨌든 경제 부분, 네. 안보 부분 별도로 하더라도 경제 부분은 우리 좀 힘을 합해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정치적으로 누가 가고 서한을 전달하고 이런 건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앞으로 이 최소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한 달 전쯤에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세 나라의 한중일 세 3월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상무장관 그러니까 산업 교역 담당하는 장관들 모여서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뭐 저 회의는 하는데 네, 만나면 표정 늘 안 좋잖아요. 늘. 항상 좋았던 적이 한중 관계, 네. 중일 관계, 한일 관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어느 한두 명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셋 다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경제신문 헤드라인 그 밑에 저 뭐였냐면 이 어려운 것을 트럼프가 해냅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캡션에 네. 그렇게 달렸어요. 캡션이 그렇게 달렸었어요. 그 어려운 걸 트럼프 대통령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을 모든 그 이슈가 다 트럼프가 이 어려운 걸 해냈다예요. 사실은 이제 기승전 그렇게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잘 꺼내주셨는데 3월 3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중일 네. 그 산업부 장관 회의였나 그걸 했었죠. 그래서 이 한중일이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의 뭐 하원 의원이 이거 봐라. 지금 이 문제다. 3명이 만났다.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이거는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라면서 굉장히 반발했던 그런 기사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국 간에 이렇게 만나지만 한중일이 그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뭐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건 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듣기 싫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매파 의원이었어요. 네, 중국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중일까지 만날 정도로 이 관세 전쟁에서 과연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한번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었던 거고 이번에 제가 이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한을 막 2번이나 교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또 일본은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저 이제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굉장히 조심조심 외교를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느낌이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네. 이제 교수님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일본이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그 대통령 할 때 그 한테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물도 하고 네. 지나치게 아부한다라는 인상을 줄 만큼 굴욕 외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골프장 가서 벙커에서 네. 넘어지고 넘어지고 네. 뭐 나 괜찮다고 이제 다시 튀어오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한 나라에 그래도 총리라는 분이 뭐 해서 약간 찌푸리게 하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굴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른데 굉장히 과감한 외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중국과 그래요. 이렇게 멀리 갈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제 1970년대 생각하시면 닉슨이 중국을 깜짝 방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72년 그때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닉슨과 이 베이징에서 이제 양국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쇼킹, 그때 대탕트가 시작됐죠. 소련을 견제하기 네, 위해서. 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취한 거죠. 그런데 중국도 이제 너무 소련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고 실제 물리적인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 양쪽 다 너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네. 70년대. 그런데 정작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건 공식적으로 197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건 언제였냐? 바로 72년이었습니다. 먼저 했군요. 네, 낼름 가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탕트 분위기가 딱 오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변하고 있어. 판이 바뀌었어. 이걸 느끼고 일본이 당장 가서 그냥 수교를 맺어버린 거예요. 네, 미국보다 빨리. 그것도 하나 있었고 물론 이제 2년에 72년. 네. 20 몇 년 전에 중일 전쟁 일으켜놓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탕트라는 게 있었고 또 유엔에서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또 이제 상임이사국 어쨌든 멤버로 이제 활용 인정했던 것도 71년인가 72년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약간 무게 중심이 약간 좀 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감지하고 일본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미국보다 먼저 가서 사실 수교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저는 그때 기자 초반이었는데 2002년이었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네. 2002년 9월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걸 문화일보가 특종을 해서 오. 네. 고이즈미가 평양 간 걸 그때 문화일보가 특종을 해서 어떻게 특종이 여기서 나와 또 기자들은 어디서 특종해서 이게 굉장히 또 관심사잖아요. 어설프게. 그래서 하여튼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가서 이제 납북자 문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을 때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부시 때였고 그랬는데 고이즈미가 가서 그것도 하나 쇼크라는 생각을 이제 받게 했죠. 모든 사람들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순간에 한 번 딱 마음 먹으면은 일단 지르고 보는 게 또 일본의 외교의 어떤 속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2018년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트럼프 때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네. 김정은하고 만나고 그리고 뭐 무역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니까 그 전에는 중국하고 대면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2018년 당시 아베 총리가 총리로서는 7년 만인가 또 베이징을 가서 그 당시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필요하면 의외로 바로 움직여버리는군요. 빨리 가서 지른다. 이게 일본의 어떤 외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관찰한. 그래서 어. 이번에도 보면은 이만큼의 뭐 성과나 이제 그 역사의 한 대목에 남을 만한 그런 그 결과가 있을 것이냐는 이제 별개로 필요하다 싶으면 또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게 일본의 외교고 이번에 그 어떤 그 양측 간의 교류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영유권 문제, 그러니까 senkaku 열동 문제도 그렇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관세 이제 어쨌든 외계인이 침공하면 다 뭉쳐야 되잖아요. 지구인들은 뭐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고 올해 안에 또 양국 간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네네. 이시바 두 정상이 만나면 백악관은 매우. 근데 이시바는 뭐 미리 가서 네.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겠죠. 얻은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관세 24% 때렸고 지난 16일 날
실무 협상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빈손이었고 어제 밤에 아마 워싱턴으로 다시 2차 실무 협상단이 넘어갔을 겁니다. 네. 일본의 협상단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불안한 거예요. 트럼프 때 한번 경험했으니까 일기 때. 그러니까 일본도 불안하니까 다시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관세가 네. 90일 유예되고 이 흐름이 진짜 당장 내일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올해 10월인가 11월에 경주 에이펙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진짜 여기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일단 시진핑 조사관 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올 것 같습니다. 온다고 하니까. 네. 네. 저번에 우리 국회의장 그래, 만나서 국회의장 갔을 때도 네, 가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고. 그때 의전이 상당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이시바 총리가 온다든지 인도나 특히 이시바 총리가 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고 이제 진짜로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모든 정책의 용광로가 되는 거니까. 네, 10월달 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만 안 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나 빼고 너희들끼리 다 뭉쳐서 네. 이럴 수도 있고 트럼프 굉장히 대통령 오겠죠. 예, 설마. 오면 뭐 우리가 나쁠 건 없고요, 그죠? 네. 네, 그 사이에 또 많이 정리는 돼 있겠지만 네, 네.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네,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10월 전망하는 게 말하면서도 조금 그 90일이 민망. 7월 7일인가 7월 9일에 끝나는데 네. 그 뒤도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 하니까 일본 외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집권당이 거의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여야가 바뀌잖아요. 진보 네. 보수가. 네. 일본은 사실 거의 안 바뀌잖아요. 거의 일당 그러니까 독재죠. 예. 한 번인가 바뀌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외교를 할 때 오히려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네. 우리는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스탠스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얘들은 금방 친한 척했다가 또 다음날 아니라고 했다가 완전 그냥 네, 네. 쌩까고 네. 그런데 일본은 맞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계속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그냥 움직이는데 또 야당 견제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냥 한 흐름을 딱 키를 잡고 가는 건 유리한 거. 사실 독재의 효율성 같은 건데. 네. 그렇죠. 뭐 중국 그 일당 독재 비견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민당이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총리의 결국은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전직 총리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바이든 때였고 네. 바이든과 함께 약간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기조로 쭉 갔었는데 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친중까지는 아니지만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또 많이 하는 약간 네. 학구파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그 총리의 성향도 있는데다가 대외적인 환경도 또 마련됐기 때문에 중국과 대화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이제 중국이 너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주변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별개로 대중국 견제라는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와 경제에는 좀 분리한다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교류가 있는 거고 사실 외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몰빵하는 외교는 외교가 아닙니다. 네, 절충하는 게 외교인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네, 동맹은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리한 혹은 영악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본을 볼 때마다. 네.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도 동맹은 종교가 아니다. 제가 그거 헤드라인으로 뽑자 그랬었는데 뽑았었나 모르겠네. 네. 네. 아베 총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 알지만 미국 중심이었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가 사실 됐을 때 한국에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네, 네, 네. 중국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렇습니다. 아베에 비하면 상당히 그 뭐랄까 중국과 우리에 대한 맞아요. 편견이 덜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좀 거리를 좁히기에는 물리적으로는 더 쉽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 작년에 총리가 됐을 때도 중국과도 또 한국과도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네.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총리는 어쨌든 뭐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등등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 완전 밀착하고 완전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여지를 두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캐릭터도 있고 대외적인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고 경제적인 네. 상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흐름은 이게 이제 사실 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게 움직여서 그렇죠. 예.
특히 일본의 협상단이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일본 언론한테 아주 호되게 당하고 그렇죠. 너무 그 트럼프 페이스에 그 조속한 합의를 하자 여기에 말렸다 해서 네. 비판 여론이 야당이나 네. 이 언론한테 많이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시바 내각이 조금 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 때는 일기 네. 트럼프 때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아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외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 2월에 발빠르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정말 역대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 없었다. 또 뭐 트럼프가 마가 좋아하는 모자 쓰고 맞아요. 네. 서로 뭐 선물도 교환하고 굉장히 좋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우리 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그 4월 2일 날이었습니까? 그 판넬 들고 트럼프가 나왔던 그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연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총리 가서 뒤통수 맞은 거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워딩이 나왔을 법하지만 이번에는 좀 자존심이 상한 면도 있고 관세가 너무 심하게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예전처럼 무조건 미국 가자한 대로 갈 수 없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6일도 협상이 사실상 큰 성과 없이 그냥 일본 협상단이 다시 귀국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협상단에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일본과 조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론이 역시 중요하죠. 국내 그 여론이라는 게 사실 외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이시바가 뭔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는 일본이 속도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사실은 지금 링 위에 올라와 있는 나라가 한 5개 나라인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5개죠. 네, 그렇지만 뭐 인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꼽아보면 네. 일본이 속도 조절하면 우리도 적당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백악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한 나라와는 이제 곧 도장 찍어 이런 식으로 앞서가니까 네, 인도 같습니다. 네. 인도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지금 혹시 우리는 아니겠지 뭐. 네. 그 미국 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관세 전쟁 잠깐 유예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5개 국가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네. 이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동맹이에요. 다 친한 나라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재밌는 게 그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친 게 동맹인 캐나다, 동맹인 멕시코, 네. 콜롬비아였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은 나중에 갔지만 그리고 지금도 5개 국가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뭐 그 미팅을 하겠다는데 다 친한 동맹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 ATM 머신으로 정말 보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번에 그 최상목 총리가 가서 부총리가 가서 무슨 뭐 협상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러트닉 장관이나 베센트 장관 이 워딩을 보면 어떤 나라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 한 나라가 뭐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 쪽이 아닌가라는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과도 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7월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쪽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선거가 있는데 그 빠르게 진행되겠냐. 그러니까 그때 베센트 답변이 선거 전에 뭔가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협상단이 밝힌 내용과 지금 베센트가 얘기한 내용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쪽은 트럼프 식대로 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성과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요즘 이제 베센트 장관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러트닉하고 나바로는 조금 이제 조용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러트닉이 중국하고 협상 그걸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쪽도 급하니까. 자꾸 말을 한 발 더 나가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전화했어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 상무부가 지난 24일, 25일 정색하고 우리 아무런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백악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하다. 네. 급하다 그래요.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와중에 지금 어느 한 나라를 링 위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손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얻어냈어. 이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원스톱 상황에- 쇼핑에 음. 혹시 걸리는 게 아닌가. 근데 1시간 회담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대표단이 아, 네네. 그때 한 78분? 네네. 78분이에요. 네. 근데 그 통역 뭐 빼면 그러니까요. 얼마 안 4명이잖아요. 네. 78분인데 통역이 절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80분 잡고 40분 아니에요. 그럼 한 명당 10분씩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잡아도. 맞습니다. 10분씩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그런데 합의 근처는커녕 뭐 정말 굉장히 개괄적인 이야기 나눴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관이 10분씩 얘기해서 크게 얘기가 많이 진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베센트 네. 장관이 바로 뭐 한국에서 최선의 안, 뭐 A 게임을 들고 왔다. 그러면서 Agreement of Understanding 다음 주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한국 협상단은 최소화해서 얘기하고 저쪽은 최대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게임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하고 남미 시장이 가까워진다. 네. 이거- 남미. 네, 네, 중요하죠.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유럽연합과 남미 시장 이게 일단 둘 다 얻어맞는 것인데. 네. 이렇게 아픈 사람들끼리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럽연합도 그렇고 이 남미도 그렇고 이제 이 메르코스로 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 4개국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한 25년 됐어요. 우리 뭐 좀 해보자라고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네, 못하고 네, 있어요. 계속 못하고 있다가 19년도에 그러니까 한 6년 됐죠. 19년도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됐습니다. 그 FTA예요? 아니면 투자협정이에요? FTA. FTA를? 네, 네, 네. 그래서 유럽연합과 이 남미 4개국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2019년에 또 다른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환경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작년 12월에 잠정적으로 FTA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오, 네. 이것도 트럼프 효과죠. 왜냐면은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이 양국의 대서양을 건너서 일단 지리적으로 먼데, 그러니까 서로 너무 필요하니까 그냥 후다닥 만나서 12월 달에 이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회원국들이 다 인준을 맞춰야지만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것이 될 것인가는 조금 별개지만 일단은 이 두 개의 시장이 만났을 때 의미는 세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여기 포함되고요. 세계 전체 지금 80억 네. 넘죠. 그리고 7억 4천만 명의 인구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수산물, 농산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미 같은 경우 농산물 그걸 이제 유럽으로 최대한 수출하려고 하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남미 시장을 개척해서 이제 뭐 자동차나 이제 제조업증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양쪽 다 그런 니즈가 있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계속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 25년, 짧게 보면 6년 만에 이분들을 다시 만나게 한 거 역시 이제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폰데어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이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기회이자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아예 그냥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안보 문제도 그렇죠, 뭐 관세 문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이 가능했던 것이고, 블룸버그 당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EU 내부에서는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에서 이제 예전과의 관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이미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미국을 좀 그 디커플링하는 이 디커플링이 사실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인데 어느덧 유럽이 미국을 디리스킹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그 비준이 통과되면 정말 엄청난 시장이 다시 한번 개척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하나 본병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미 쪽에 수출하려는 거 주로 이제 농산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프랑스가 네.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직은 약간 걱정 반. 프랑스는 자유무역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민감하죠. 네. 그 농민 표들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찬성. 그리고 그렇겠네요. 이제 프랑스 이제 원전 그러니까 같은 팔 거 많은 나라는 맞아요. 한국이나 독일 같이 팔 거 많은 나라는 네. 관세 장벽 싫어하고, 맞습니다. 프랑스처럼 팔 거 만드는 재주는 별로 없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내부에서. 사람들은 찾아오고 네. 이런 나라는 관세 장벽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난색을 표명하다가 최근에 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고, 그런데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일부
그 회원국이 가장 크게 이제 자국 농업에 영향이 너무 크게 미친다. 우리 그 그러겠네요. 농산물을 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 12월에 협상을 잠정적으로 이제 타결했고 그게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각국 모든 회원국이 다 네. 오케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유가 복잡한 게 그렇잖아요.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하나 법안 통과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리고 이런 게 모든 각 회원국들이 다 비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게 했던 게 결국은 이 환경 문제, 뭐 인권 문제, 그리고 노동자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 환경에 대해서 너무 뭐 아마존을 이제 뭐 훼손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남미 시장과 이렇게 교류 맺는 걸 굉장히 좀 싫어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이번에도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그 파리 협약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FTA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환경이나 위생이나 인권 이런 건 남미 쪽에서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뭐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또 이걸 해낸다. 네. 25년 동안 교착 상태였던 남미 공동시장과 EU와의 협상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가깝게 네.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이게 제외하고 제가 다. FTA인지 네. 투자협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과 EU도 과거에 그거 하다가 네. 신장 위구르 터져서 아, 맞아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어그러졌었거든요. 그때 이것도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괄적 그러니까 또 투자 협정. 포괄적 투자협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잠자고 있던 거를 다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설명해 미국발. 주시면. 네. 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국에서 계속 협의를 하죠. 왜냐면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말씀하신 2021년이었어요. 신장 인권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 협상이 중단됩니다. 그때 추진했던 게 뭐 CAI로 불리는 이 포괄적 투자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국에 투자하는 국가들 이제 자국민 대우해주는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그런 협정이었는데 인권 문제가 또 유럽 입장은 굉장히 포기하기 어려운 어젠다였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유럽이 유럽연합에서. 작년에. 네. 한 45%인가? 네. 엄청나게. 회사별로 이렇게. 네. 그런데 이번에 아니 그거 다시 논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은 일합니다. 100일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네, 그것도 깎아준다. 그것도 깎아준다. 네. 그래서 그 EU 외교관이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의도치 않게 EU와 제3국 간 무역 협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고율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포괄적 투자 협정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7월에 정상회담입니다. 7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유럽과. 네. 유럽은 정상이 많잖아요. 많은데 아마 폰데어라이엔이 갈 테고요. 네, 대표 주자 몇몇 정상들이. EU 이제 폰데어라이엔 등등 해서 갈 마크롱 텐데. 또 자주 가니까. 폰데어라이엔하고 마크롱이 이제 손잡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네. 대표적으로 2024년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시진핑이 연임, 그러니까 3연임을 확정짓자 가장 먼저 쫓아간 곳이 이제 독일 숄츠 총리였고, 왜냐면 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당시 뭐 디커플링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시끄럽고 우리는 사업할 거야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독일이었고, 그 다음 달인가 시진핑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이제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디커플링 안 한다, 리스킹 한다가 이제 그때 많이 회자됐던 그 단어들이죠. 근데 이번에 EU와 중국이 이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정상회담까지 한다는 건 굉장한 성과인 거죠. 일단 일정을 잡았고 더 재밌는 건 저번에 한번 베이징에 이 EU 이 지도자들이 한번 갔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EU에 가야 됩니다. 브뤼셀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 또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어요. 보통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의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가기 싫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EU 이 폰데어라이엔이 우리가 갈게 해서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다 어디 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아까 말하고 일단은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7월에 열린다면 7월에 네.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폰데어라인이 일단 악수를 하면서 웃는 표정이 사진에 나온다면 네. 네, 마라로고 별장 혹은 백악관에서 굉장히 네, 또 안 좋은 얘기가 들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7월 얼마 안 남았기 또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거에 물러나는 성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참-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네. 중국 관세 145%는 너무 높다고 며칠 전에 하더니 오늘은 145% 괜찮다 뭐 또 얘기를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유는 진짜 멋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니즘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교역 국가라서 실리가 중요한데 네. 이유는 중남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환경을 너무 훼손해? 야, 우리가 장사는 좀 덜 하더라도 그건 못 하겠어. 네, 뭐 남미랑도 네. 중국하고 하면서도 인권. 우리가 투자협정해서 서로 투자하면 뭐 차별하지 말자 하다가 야, 그 신장 위구르 그 사람들 그렇게 괴롭혀? 네. 장사 좀 못하더라도 니네하고는 못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유는 진짜 살아있네. 그동안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켜왔죠, 비교적.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환경 인권 일단 할 거지? 할 거라고 빨리 얘기해.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합정을 하는 거잖아요. 급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급하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 어떤 그 외교가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는 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 못해요. 환경 문제는 양보 못해. 어떤 선을 지키고 그걸 실제 실행에 옮기는 나라가 어쨌든 나중에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유럽연합은 뭐 워낙 다양한 나라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뭐 위상을 좀 지켜왔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평가받아야 되죠. 이것도 독일 같은 나라는 독일은 아마 중국과의 교역에서 뭐 굉장히 중요할 굉장히 거고 중요하죠. 독일은 뭐 네. 중국이 일단 차를 팔아야 되는 자동차, 나라고. 뭐 화학제품 네, 등등. 네. 네. 제조업도 뭐 정밀 기계도 있고. 네. 프랑스도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구나. 근데 프랑스는 항상 이런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네. 협상에서 음. 그 독일에 독일과는 비해서. 온도차는 있겠지만 네. 과거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겠군요. 네. 그 프랑스와 또 뭐 중국이 굉장히 또 한참 싸우다가 네, 저번에 마크롱 갔을 때 뭐 꼬냑 선물하고 뭐 이런 이벤트 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한테. 네, 네, 네. 꼬냑하고 샤넬 샤넬 핸드백.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나라가 시진핑 거는 아니죠. 제가 프랑스 별로 만드는 거 없다고 했던 거 저 취소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그- 만드는구나. 거기 명품이 좀 있는 곳 아닌가요? 잘은 네. 모르지만. 네. 문화대국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꼬냑은 그거죠. 프랑스의 대표 상품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술. 그래요? 네, 다 거의 다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비싸게 팔고 그 얻은 수익금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저렴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로지 꼬냑은 그 꼬냑 지방에서 프랑스 술이잖아요. 거기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꼬냑이란 이름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프랑스 그 특정 지방 지역이고 다 거의 100% 수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들지만 프랑스인이 먹지 않는 술이 대표적인 게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한참 싸울 때 그 꼬냑 우리 수입 안 해. 그게 중국인들 한번 또 마시기 시작하면 심하게 마시잖아요.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특정 제품이 항상 그 문제가 됐었는데 프랑스와의 그 싸움에서 히든 카드는 당시 꼬냑이었습니다. 네. 그 호주하고 싸울 때는 네. 뭐 쇠고기 수입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싸웠었고 그래서 항상 그 급소를 찌르죠. 그 나라의 어떤 저기를 찌르면은 가장 위협이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EU와 뭔가를 하려면 항상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대비해서 보시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를 좀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00일 동안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네. 참 그것도 여쭤봐야겠다. 근데 이렇게 그 일전에 나온 그 또 다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교역 문제는 그때 이야기 않고 그때는 이제 안보 문제 하시는 전문가 분이셨는데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근데 유럽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크림반도 넘어서 우크라이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를 엄청 높이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유럽이 저렇게 가는 게 그리고 EU 국가들이 전부 지금 브뤼셀로 모이는 게 네. 사실 EU가 흔들흔들했잖아요. 그렇죠. 브렉시트하고 뭐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알메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안보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안보 문제가 분명히 있죠. 사실 이제 그 관세 전쟁 4월 뭐 2일 혹은 9일 이전에는 진짜 할까? 과연 할까? 뭐 여러 가지 퀘스천이었는데 실제 어쨌든 뭐 13시간이었지만 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네. 전까지 모든 이슈는 안보 문제였죠. 일단 트럼프는 나토 뭐 탈퇴할 거라고 협박했었던 그 후보자였고 너희 땅은 또 너희가 지켜. 네. 그리고 유럽의 전쟁 아니 우크라이나 유럽 전쟁 아니야? 뭐 우리가 왜 거기 가서 돈을 들여?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토 문제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와 이 백악관에서 공개적인 설전도 있었지만 2월에 거의 약탈적인 경제 조항을 만들어서 우크라 자원 다 수탈해 가겠다고 거의 막 그런 그 합의안에 그 서명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아직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와 더 이제 긴밀해지고 이런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트럼프의 어떤 스텝들 그리고 러시아와 친해지는 것 그리고 나토를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여기에 또 완전히 활용점정이었던 게 지난 2월 중순쯤에 벤스 부통령이 독일에 가서 그때 무슨 안보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연설을 했죠. 그 앞에 그 유럽 지도자들 앞에 두고 훈수를 뒀죠. 네. 예. 그 니네 이런 거 실수한 거야? 막 이런 말 했죠. 예, 나이 40의 젊은 벤스 대통령이 그 유럽 나이든 보통 앞에 좀 나이 연세 있는 지도자분들. 외교관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훈수를 뒀어요. 표현의 자유 이러면 안 돼. 뭐 독일의 뭐 나치즘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도 뭐 일종의 표현의 자유 아니야? 뭐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니네들이 정말 억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민자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상 유럽의 내정 간섭에 준하는 그런 발언들을 일장 연설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 2월에 가서 또 뭐 방위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이제 승차한 부분이 있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네. 이건 외교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서 일단 더 이상 이제 미국을 그 나토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이슈가 가장 크게 있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상호 관세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디리스킹을 해야만 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서로 좋아서 하겠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중국과 뭐 엄청나게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죠. 남미 시장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불편했던 관계도 청산하고 일단은 뭔가 미국을 조금 제외시키는 그런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곳곳에. 네. 벤스 부통령이 그 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민자 관련은 이민자를 차별하면 안 돼가 아니겠군요. 아니죠. 네. 이민자를 차별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네. 논리였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네. 그러니까 나치즘도 옹호할 수 있지. 이것도 표현의 독일 자유 사람들 아니야 그거 이렇게. 굉장히 민감할 텐데.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그 네. 얘기를 독일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벤스와 헤그세스는 거의 유럽을 뒤집어 놨죠. 그래서 2월 내내 기사가 벤스와 그래요. 네, 헤그세스의 발언으로 이제 뒤덮였는데 누가 봐도 모욕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정을 긁고 온 상황이어서 참. 네. 시진핑과도 정상회담을 베이징에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머스크가 이거 저 뭐야 그 나치식 나치식 인사한 것 때문에 그 테슬라 매출액까지 유럽에서 네, 특히 독일 중심에서 네. 그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매출에 매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뭐 들었는데. 불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 네. 국내에서 이제 불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100일 뭐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지율이 다 좋지 않아요. 그 트럼프의 가장 트럼프 대통령 그거 다 가짜래요. 가짜래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폭스뉴스가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4%.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답한 거야. 원래는 한 60% 이상 나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는 다 부정평가가 54%. 그리고 경제 분야만 보더라도 로이터 조사인데 경제 쪽만 해도 37% 지지율. 그러니까 다 언제죠? 한 70년 이래 최악의 대통령 점수 뭐 이런 그 문장들 굉장히 그보다 더 많아요. 낮은 대통령이 있었을 것 같은데 40 몇 %면 그래도 뭐. 네.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일 기준. 취임 100일은 취임 원래 100일. 네. 취임 100일은 보통 못해도 한 50%대, 60%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바이든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런데 뭐 폭스 기준으로도 44%니까.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준으로는 뭐 긍정 42%.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경 강화 있지 않습니까? 뭐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그 국경 강화 그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여기 있는 이민자들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뭐 엘살바도르 감옥에 막 이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자 추방 문제나 경제 문제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을 그렇게 욕할 때 쓰였던 재료, 인플레이션 문제 이 모든 게 다 30% 40%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아요. 물론 이제 그 분포도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안 좋고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우호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평균치가 다 30-40%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54%만이 그 올바른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다. 공화당의 54,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점수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안 좋을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 됐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다 미국의 뭐 달러부터 시작해서 주식, 채권 다 팔고 있고 주식, 채권 팔면 뭐 달러가 팔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상황인 안 것 나오고 같고 있죠. 네. 지금 교수님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전부 이합 집산을 미국만 남겨놓고 그럼 우리끼리라도 뭉치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이제 100일 이게 사실 이제 100일이라는 게 루즈벨트 이후에 뭐 대통령 100일 이런 게 하나 유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런데 그 유럽 같은 경우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나와도 레토릭에 불과하지 정말 액션까지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네. 레토릭으로 뭐 이민자 공격할 수 있고 뭐 유색인종 뭐 다 욕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까지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미국은 파퓰리스트 대통령이 나타났고 실제 실행으로까지도 옮기고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기존 그 이제 45년 그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놨던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놨던 이 자유질서를 스스로 해체하는 파퓰리스트 대통령의 전형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칼럼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려죠. 앞으로 나아질 개선될 전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기댈 만한 보고서도 없고 하니까 뭐 그 어떤 성향을 떠나서 네.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방송 전에 이 교수님한테 그거 여쭤보려 했는데 머스크는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집에 갔어요? 곧 집에 가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남아 있고 네. 물론 직책이 남아 있으니까. 네, 베센트랑 지금 작년 그 베센트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지금까지 머스크랑 한 3차례 싸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겼습니다. 네, 특히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국세청 뭐 대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머스크보다 베센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도 지난 3월에 붙었는데 그때 공개적으로 루비오 장관 편을 트럼프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계속 입지가 좁아들고 있고 또 그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22일인가 이제 나 거의 다 내 할 일 했으니까 이제 5월부터는 회사에 집중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표현하죠. 일종의 출구 전략 같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가 워낙 서로 핫한 성격들이라서 언젠간 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연말쯤 헤어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